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유성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4단원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원은 수용액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일상사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화학 반응은 거의 수용액에서의 반응이 가장 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 요 4단원에서는 이러한 흔하디 흔한 수용액 간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단원이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고 4단원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 거냐? 잘 봅니다. 자, 잠시만요. 네, 강의할 때 가능하면은 저기 뭐지 전화가 울리지 않도록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용액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용액은요 중고등학교 때의 지식상으로 중고등학교 때 지식으로 따져 보자면 용질과 용매가 혼합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용액이라고 보통 정의를 했었을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절대로 아니죠. 용매와 용지 섞여 있다. 예를 들어서 설탕물 용액, 설탕물 용액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설탕이라고 하는 용질과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용매 이런 걸 갖다가 다 한데 섞어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바로 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용액이라는 거에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이 용질과 용매가 균일하게 섞여져 있어야 돼요. 균일 혼합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용액 중에서 유독 용매가 물인 경우를 콕 집어서 수용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용매를 물이라고 확실히 정해놓고 수용액을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바뀌지 않기 절대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뭐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해야 되냐면 이 용질의 자체에 대해서 용질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해야 돼요. 물에 녹는 입장에서 용질을 크게 두 종류로 구별하는데 불용성 또는 난용성 용질이라고 불리거나 아니면은 가용성 용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가용성 용질은 벌써 물에 녹는 것이 가능한 용질을 이야기한 거고 불용성 난용성 용질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지 않는 용질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에 절대로 녹지 않고 물 속에다 넣으면 밑바닥에 가라앉는다 그래서 이 불용성 또는 난용성 용질을 별도로 침전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물자도 빼고 침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럼 가용성 용질이라는 거는 뭐냐? 가용성 용질은 이제 물에 잘 녹는 녀석을 이야기하는데 얘는 다시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은 가용성 용질은 전해질과 전전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전해질 그다음에 비전해질 이렇게 두 경우로 갈리게 됩니다. 전해질은 물에 용해되었을 때 용해 후 양 또는 이온으로 해리되는 용질. 글자가 좀 잘렸네요. 미안합니다. 네, 용질. 해리되는 용질 갖다가 바로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비전해질은 반대 개념이죠. 물에 용해되어도 물에는 잘 녹아요. 근데 그 물 속에서 양 또는 이온으로 헬이 되지 않는 용질이라고 합니다. 말하기가 되게 여러분 이해하시기 어렵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설탕이나 소금은
소금은 둘 다 가용성 용질입니다. 물에 둘 다 잘 녹아요. 근데 설탕은 화학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1개로 되어 있는데 요 녀석을 이제 가루 형태면 고체겠죠. 이 녀석을 물이랑 이렇게 섞으면 그냥 설탕물 수용액이 돼버립니다. 6이 빠졌네요. AQ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AQ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다? 수용액이란 뜻이죠. 근데 소금은 우리가 NaCl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체를 물에다가 녹였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여놓고 잘 보면 물 속에서 Na 플러스 따로 Cl 마이너스 따로 이렇게 쪼개져서 어떻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면서 돌아다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비전해질, 밑에 있는 거는 전해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전해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용액 내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므로 용액에 전류가 흐르는 것이 가능한 용질, 이걸 전해질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전해질 성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비전해질은 용액 내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용질, 이걸 갖다가 바로 비전해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면은 이제 한 번 더 이제 뭔가 분류해서 더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데,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는 강전해질과 약전해질 두 가지로 또 다시 한번 또 분류가 됩니다. 강전해질은 전해질의 70% 이상이 물 속에서, 물이라고 하는 용매 속에서 해리되는 용질 갖다가 바로 강전해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약전해질은 전해질의 30% 이하만 물속에서 해리되는 용질을 갖다가 바로 약전해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강전해질은 쉽게 얘기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매우 풍부, 이게 특징이고, 약전해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좀 빈약,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풍부한 강전해질 수용에서는 전류가 매우 잘 흐른다. 수용액 내에서 전류가 매우 잘 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약전해질의 경우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류가 통하긴 통하는데 수용액 내에서 전류가 약하게 통한다. 전류가 약하게 흐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전해질과 강전해질과 약전해질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책에 한번 보시면 밑줄도 쳐야 되겠죠? 142페이지 4.1 수용액의 일반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봅니다. 자, 밑줄 칩니다. 용액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밑줄 치셨죠? 용질은 더 많은 양이 들어있는 물질이며 용질은 더 적은 양이 들어있는 물질이며 용매는 더 많이 포함된 물질을 말한다. 용액은 기체상, 고체상, 액체상으로 존재할 수 있고 2절에서 우리는 물이 용매이며 초기에 액체 또는 고체가 용질인 수용액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여기가 밑줄 치셨죠? 자, 좋습니다. 밑에 전해질의 성질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물에 녹는 용질은 모두 전해질과 비전해질 중 하나에 해당된다. 전해질이란 물에 용해되었을 때 전기를 전도하는 물질이며 비전해질은 전기를 전도하지 않는 물질이다. 이렇게 밑줄 쳐놓고요. 밑을 쭉 내려오면 NaCl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Na 플러스 따로 Cl 마이너스 따로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이게 식이 나와 있죠. 그 식이 나와 있는 그 위에 밑줄 쳐야 될 게 등장합니다. 강전해질은 용질이 용액에 있어서 100% 해리될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하는데 100% 해리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가정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강전해질은 70% 이상 물속에서 해리되는 녀석들을 모두 강전해질로 포함해서 한꺼번에 이야기합니다. 일단 우리가 화학책에서 이제 얘가 강전해지다 그러면 100% 쪼개져서 그냥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다 분해되는군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 리얼 세상에서는 70% 이상만 해리가 되면 강전해질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책에서는 앞으로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이론적으로는 100% 해리가 된다. 강전해질은 무조건 그렇게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 생각을 하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줄 칠 거 해리란 화합물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정의도 해리의 정의도 나와 있죠. 정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밑에 그림 4.1번을 보시면 A번 그림 사진과 B번 사진 그 다음에 C번 사진이 있을 거예요. A번 사진은 뭐냐? 비전해질 용액이 녹아있는 수용액입니다. 전류가 절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를 연결해서 전극을 담가 놓아도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와요. B하고 C는 둘 다 불이 들어옵니다. 전해질이 녹아있는 건 맞습니다만 하지만 B번은 약전해질이 녹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C번은 강전해질이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표 4.1번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강전해질과 약전해질, 그 다음에 비전해질 공부를 지금 개념적으로 공부를 해두셨어도 구체적으로 누가 약전해지고 누가 강전해지고 누가 비전해지는지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물질들은 이 표 4.1번에 나온 녀석들이 대표적인 녀석들입니다.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강전해질에는 거의 대충 한 6종류가 있네요. 6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온결합 화합물이 강전해질로 물속에 들어가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진다. 많이 쪼개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전해질은 물속에 들어가서 조금만 쪼개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물도 약한 전해질, 전기가 약간 흐를 수 있는, 약간이에요. 거의 티도 안 날 정도로 약간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약전해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전해질에는 아까 포도당이라고 하는 설탕 종류, 당 종류에 해당되는 녀석도 들어가 있고요. 자당, 이건 이탄당이네요. 그러니까 그 당 분자가 두 개가 연소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 메탄올, 알코올류들, 그 다음에 요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소변을 보게 되면 소변이 노랗잖아요. 요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은 비전해질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약전해질에 대해서 교수 한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잘 해두세요. 약전해질이라고 하는 녀석 중에 대표적인 녀석 맨 위에 약전해질의 예시를 보면 CH3COH 이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식초의 성분이라고 하는 뭐죠? 아세트산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아세트산이라고 불리우는 녀석이에요. CH3COH 이 녀석이 물속에 이렇게 녹아서 들어간다. 이게 AQ라고 교수가 이렇게 표시를 적을게요. 요건 옆에 있는 건 지운 겁니다. 잠깐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요 녀석이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지냐면은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쪼개집니다. 요렇게 쪼개집니다. 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쪼개진 녀석이 실제 식초는 많이 쪼개져 봐야 7%밖에 안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93%는 그대로 식초 분자, 즉 아세트산 분자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약전의 질의 경우에는 화살표 모양이 그런 의미, 즉 아직 해리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분자들이 있다는 거, 많이 남아있다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 방향 화살표를 써서 보통 화학 반응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은 웬 반응물에 있는 물질, 생성물에 있는 물질이 모두 다 존재하는 용이구나. 무슨 말이냐면은 그림을 또 그려서 설명할게요. 깨끗한 물을 받아놓고 여기에 CH3, COOH를 한 10개 정도 풀어놓았다. 10개가 뭐야? 한 100개라고 하겠습니다. 100개. 100개 정도를 풀어놓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CH3, COOH는 93개 정도가 이 물속에 둥둥 떠있고 H 플러스 7개, 그 다음에 CH3, COO 마이너스가 7개 이렇게 존재하고 모두 이 세 가지 종류의 화학종이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의미가 양방향 화살표예요. 반응물도 남아있고 생성물도 똑같이 남아있다. 같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 바로 양방향 화살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오해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아세트산은 온도에 의해서도 이 해리가 되는 퍼센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적의 온도일 때 최대 7%까지만 녹을 수 있고요. 평상시 우리가 생활할 때에서는 이 해리도가 4%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7%를 무조건 외워갖고 어디 가서 막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상시 우리 생활할 때는 한 4.7%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이제 날이 더워지거나 따뜻해져가지고 물이 좀 덥다 그러면은 최대 7%까지의 해리가 가능하더라. 뭐 이런 얘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143페이지 아래쪽에 아세트산의 화학 반응식을 교수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이쪽으로 가는 반응은 이거는 정반응을 나타내는 화살표고요. 다시 적을게요. 정반응.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화살표는 역반응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 정반응과 역반응을 다 나타내는 화살표가 보이는 이런 화살표를 쓴 화학 반응식을 가역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역 반응이란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 이런 뜻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여러분 맨 밑에 밑줄 쳐야 될 게 143페이지 맨 마지막 밑줄 아세트산의 이온화는 가역 반응을 나타내는 이중 화살표로 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 밑줄 치시고요. 다음 페이지도 넘어갑니다. 144페이지 맨 윗줄 이 반응은 양쪽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 처음에는 많은 CH3COOH 분자가 아세트산 분자가 CH3COO-와 H 플러스 이온으로 해리가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의 CH3COO-와 H 플러스 이온이 아세트산 분자로 재결합한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온들이 재결합하는 속도와 산 분자가 이온화되는 속도가 같아진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즉 전체 변화가 관측되지 않는 분자 수준에서 그 변화가 계속 변화는 일어나지만 전체적인 변화가 더 이상 관측되지 않은 화학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를 화학 평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교수가 표시해 놓은 거 제가 색깔 바꿔서 설명해 줄게. 아세트산 100개를 넣으면 93개, 7개 이렇게 형성된다고 지금 필기해 놨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반응이 멈춘 게 아니에요. 멈춘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정반응도 일어나고 있는데 역반응도 그 속도에 맞춰서 거꾸로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숫자하고 얘네들의 숫자가 절대 변치 않고 가만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의 의미는 가역 반응을 나타내는 화살표이자 동시에 평형 반응, 즉 쉽게 해서 화학 평형 상태를 알려주는 표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꾸준히 일어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양쪽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변치 않은 평형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시가 바로 이 화살표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약전의 질의 반응식에는 반드시 이 평형 상태를 나타내는, 즉 가역 반응을 임을 나타내는 양쪽 방향 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야 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4페이지 윗부분까지 밑줄 제대로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도 해 두셔야 되겠죠, 이 내용을요. 자, 확실히 들어보면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용액, 수용액 하면 좀 쉬울 줄 알았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화학처럼 대충 공부하면 될 줄 알았는데 되게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교 수준의 화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무리 화학을 조금 잘했다 하더라도 대학교 들어와서 긴장 풀면 웬만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화학을 설사 못했다, 공부 안 했다 하는 학생들도 대학교 들어와서 이렇게 깊은 내용을 공부한다 그러면 화학 좀 조금 하고 들어온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고 들어오는 학생하고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요? 나는 고등학교 때 화학2를 선택 안 하고 수능 시험을 봐서 대학을 왔네. 나는 그럼 대학교 때 화학을 못 하겠네. 뭐 이렇게 먼저 단정 짓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지금 되게 깊게 파고들어 근본부터 가르치는 일반화학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스타트 라인이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때부터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공부한다 생각하고 겸손하게 학교에서 알려준 대로 진도 나간 대로 복습을 해야 되겠다 하고 따라와야 자기만의 실력이 쌓이면서 자기가 수준이 향상돼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대학교 1학년 1학기 시작하는 초반 스타트 라인부터 뇌피셜로 본인만의 뇌피셜로 어떻게 그냥 좌절해가지고 좌절 모드로 가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교수로서 정말 매년 느끼는 거예요. 매년 안타까운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그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공부를 시작을 해. 그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 다음 내용을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 그만하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수용액 간의 반응이라는 게 수용액 간의 반응. 이제부터 이걸 공부할 건데 이 단어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수용액 간의 반응은 만약에 수용액 A와 수용액 B가 섞였는데 이게 둘이 섞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와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거의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정리를 교수가 까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액과 수용액이 만나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이 세상에 크게 세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반드시 꼭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침전 생성 반응. 그 다음에 산염기 중화 반응.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 특히나 이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든지 산화환원 중화 반응은 여러분 일반 화학 실험을 요번 학기 때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실험 5에서 산염기 중화 반응을, 그 다음에 실험 6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바탕으로 해서 실험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잘 들어두셔야 기초가 잡혀서 실험 내용을 똑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실험 5부터는 우리 학교가 비대면 강의 때부터 비대면 강의가 아니라 비대면 강의가 끝나고 대면 강의로 여러분들이랑 강의실에서 만날 걸 가정을 하고 교수님들이 모든 교수님들 일반학 실험을 진행하는 모든 교수님들이 실험 5에서부터는 만나서 실험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계획 중이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전에 요 4단원을 통해서 공부를 기본적인 건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할 때 덜 헤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침전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침전 생성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침전 생성 반응은 줄여서 그냥 침전 반응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식, 침전 반응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화학 반응식 하나 적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A, B 이렇게 화학식이 적혀져 있는 화합물이 녹아 있는 A, B라고 적혀져 있는 전해질이 녹아 있는 수용액과 C, D라고 하는 화학식으로 이루어진 전해질이 녹아 있는 수용액이 서로 반응을 했을 때 화학 반응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A, B라고 하는 전해질이라고 그랬고 C, D라고 하는 전해질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는 물에 녹으면 A 플러스 양이온 얘는 B 플러스 B 마이너스 음이온 그 다음에 CD는 C 플러스 양이온 그 다음에 D 마이너스 음이온 이런 식으로 물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어서 물속에 둥둥 떠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용액을 합치게 되면은 서로 A 플러스 양이온은 D 마이너스 용액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케이스, 접촉하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음이온은 C 플러스 양이온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A하고 D가 만나고 마치 C하고 B가 만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A하고 D가 만나도 지네들이 만나서 어쨌든 만난다 한들 물속에서 A 양이온 따로 D 마이너스 음이온 따로 이런 식으로 물속에서 둥둥 떠댕기면서 그냥 돌아댕기는 상태라면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유독 C 플러스 양이온과 B 마이너스 음이온이 만나서 고체, 이건 S는 고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쵸. 물에 녹지 않고 고체로서 가라앉는다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화학식이 적혀지면서 도저히 더 이상 C 플러스 양이온과 B 마이너스 음이온으로는 절대 존재하지 않고 얘네들이 만나면 그냥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리는 고체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반응식 지금 교수가 위에 적어놓은 이러한 반응식이 바로 대표적인 침전 생성 반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전 생성 반응식은 수용액과 수용액이 만났을 때 둘 중에 하나 이상 반드시 고체로 무언가가 나올 경우에 그걸 갖다가 바로 침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침전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러한 반응을 침전 반응 또는 침전 생성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화학 반응식의 예였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한 방에 돕기 위해서 들었던 예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Cl이라고 하는 이 수용액, 이걸 그야말로 우리는 염산이라고 부르죠. 염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하고 이것도 수용액, 이건 질산은이라고 하는 수용액입니다. 얘네들이 만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AgCl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또 HNO3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자 설명합니다. 얘는 H 플러스로서 얘는 Cl 마이너스로서 쪼개져서 해리가 됩니다. 염산은 그야말로 강전해질입니다. 질산도 강전해질입니다. 질산은이네요. 미안합니다. 질산은 말을 교수가 잘못했어요. 질산은 좀 지우고 쓸게요.
강전해질입니다. 그래서 강전해질은 분명히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다 쪼개지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쪼개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원자 음이온이었어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만나서 요게 되고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만나서 요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떤 침전이 생성되느냐? 바로 요 침전이 생성됩니다. 요거는 수용액입니다. 이거는 질산이라고 하는 강전해질이고요. 강전해질. 질산이라고 하는 녀석도 강전해질인데 얘는 그야말로 침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침전이 형성돼요. 그래서 질산은 침전이 염화은, AgCl, 염화은이죠. 부를 때 염화은 침전이 생성되는 대표적인 침전 반응식이 바로 이런 반응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이온들끼리 서로 만나는 이러한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상호 교환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상호 교환 반응이라고 부른다. 서로 다른 용액에 있는 상대 극성을 갖고 있는 녀석들끼리 서로 만나는 그러한 반응을 상호 교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 침전이 만들어지면 침전 생성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궁금해야지 정상인데, 도대체 어떤 양이온과 어떤 음이온이 만나서 침전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해야 정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속에서 Na 플러스 양이온하고 물속에서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만나면 NaCl 그냥 수용액이 되지 NaCl 고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NaCl은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면 Na 플러스 따로 Cl 마이너스 따로 완전 분해해서 더 이상 지들끼리 뭉쳐서 소금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네, 물만 충분하다면 Na 플러스 양이온 따로 Cl 마이너스 음이온 따로 분명히 다 따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양이온이나 아무 음이온이나 만나서 침전을 일으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용해도 조건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고 계셔야, 이게 용해도 조건, 또는 용해도 규칙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규칙을 암기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이게 침전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만들어질 수가 없구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간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 양이온하고 요 음이온하고 만난다고? 그럼 침전이 되겠네.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해도 규칙, 용해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어디 나와 있느냐? 145페이지 표 4.2입니다. 요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간고사 때 절대로 교수는 이 표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표를 보고 외워서 거기 있는 녀석들끼리 만나서 불용성염을 만드느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이게 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가용성 화합물입니다. 이건 침전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적용시킬 수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조합을 나타내는 게 표 4점인데, 표 4점이 외우기가 쉽나? 외우기 좀 복잡하게 생겼고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수가 나름대로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암기가 어느 정도 좀 편한 표를 하나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타일대로 교수가 지금 그려주는 표로 외울 것인지, 아니면은 책에 나와 있는 표 4.2로 암기를 해서 시험 대비를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표를 그리는데요. 교수가 말한 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쪽에다가 칸을 좀 더 그어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칸을 세로 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칸은 4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로 칸으로는 가로 세로 줄로는 총 7칸을 7줄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 놓고 뭘 하냐면 글씨를 이제 쓰셔야 되는데 여기다 대각선 하나 그려놓고 여기는 이온 이렇게 적으시고요. 여기는 양이온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양이온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뭐라고 적느냐? 일족 금속 양이온 그리고 플러스 NH4 플러스 양이온 이거는 암모늄 양이온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2족 금속 양이온 그쵸?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건 뭐냐면 뭐 칼슘 이가 플러스 마그네슘 이가 플러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색깔 눈에 띄게 조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일족 금속 양이온은 누가 있냐면은 뭐 Na 플러스, 리튬 플러스, 뭐 포타슘 플러스 이런 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으로 맨 마지막에는 전이금속 양이온. X축에는 그러니까 그 Y축이죠. Y축에는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양이온을 Y축에다 담아놨어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 다음부터는 자, 이게 여기서부터는 잠깐만요. OH-면 음이온. 여기서부터 교수 기억나니까 여기서부터 적을게요. 여기는 인산. 수산화기 이온 OH-는 수산화 음이온. 그다음에 CO3-는 탄산 음이온. 그다음에 PO4-3-는 인산 음이온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NO3- 질산 음이온 그 다음에 Cl- 음이온 SO4 2- 음이온 이게 맞던가 아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 적어두세요. 예, 교수가 잠깐 좀 헷갈려서 잠깐 머뭇거리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됐어요. 여기까지 다 그리셨죠? 일단 그리세요.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수가 뭐 할 거냐면은 빗금을 칠 겁니다. 밑에 3칸을 빗금을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2칸을 빗금을 칠 거예요. 자, 빗금 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침전이 만들어지는 구간이에요. 침전 생성 구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침전 생성 구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자,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요거 화합물 이름 중에서 요거 뭐라고 불러나요, 여러분? Na2CO3. 이거 뭐라고 읽을까요? 탄산, 소듐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화합물 이름 부르는 거 좀 연습 좀 하셔야 돼요. 탄산소듐이라고 하는 수용액과 얘가 녹아있는 수용액과 그 다음에 이거는 이름이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염화칼슘 수용액과 탄산 소듐이라고 하는 수용액이 서로 만나서 물속에서 침전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침전이 만들어지겠느냐, 아니면 침전이 안 만들어지면 어떤 침전이 안 만들어지겠느냐를 많이 물어본다 그러면 이 반응식을 완성하라 그러면 다음과 같이 교수처럼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생각을 하세요. 아, 여기서는 Na 플러스 양이온이 두 개가 만들어지겠구나. 여기서는 탄산 음이온이 하나가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 요거하고 요게 만들어지는구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칼슘 2가 플러스가 여기서는 두 개의 염화 마이너스 음이온이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 교환 작용을 고려해서 얘와 얘끼리 만났을 때 아하,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겠군. 먼저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가 만나서 NaCl이 두 개가 만들어지겠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먼저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표를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표에 따져 보시면 어떻게 따지면 되느냐? 자, 이때는 초록색으로 좀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칼슘 이가 플러스가 탄산 음이온을 만난대요. 그러면은 칼슘 이가 플러스 이 녀석이 누굴 만나? 탄산 요 녀석을 만나는군. 이쪽 칸과 요쪽 칸 뒤에 서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 침전 생성 구간에서, 즉 요 침전 생성 구간에서 서로 교차하게 되죠. 요 부분에 해당되는 위치다. 요렇게 보고 요렇게 봤을 때 교차하는 요 자리. 요 자리가 바로 침전 생성 구간이다 그러면 이 녀석은 100% 침전으로서 고체 형태가 되고 맙니다. 빨간색으로 적으면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NaCl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소금이잖아, 그치? NaCl 소금.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Na 플러스는 여기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쭉 가는데 Cl-는 이쪽으로 쭉 가서 어떻게 여기 보이시죠? 절대로 침전 생성 구간이 절대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침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얘는 AQ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표가 있으면 상당히 외우기가 편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도 추가로 몇 가지 손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손질해 주셔야 되냐면요. 잠깐만 교수가 낙서되어 있는 부분만 조금 지울게요. 상당히 보기가 좀 지저분해져서 그래서 좀 일단 이렇게 좀 낙서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다가 뭔가 필기를 여러분한테 많이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우스펜에 좀 불편한 점이긴 하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끝납니다. 자,
이게 대체 지워졌나요? 네, 좀 너저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지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조금 추려야지만 일단은 여기 있는 대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야, 여기다 이제 추가로 교수가 필기를 하나 할 겁니다. 어떤 필기를 할 거냐면요, 이런 필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 AgCl 일단 적겠습니다. 검은색으로. 네, AgCl HG2Cl2 적으세요. 네, 적으세요. 다음에 PbCl2 지금 별도로 교수가 적어준 얘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솔직히 요 영역에서는 침전이 안 생겨야 되는데 유독 전이금속 중에 Ag 플러스는 Cl과 만나면 침전이 일어나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의 전반적인 규칙은 지금 빨간색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침전이 형성된다는 건데, 빨간색 영역 침전 생성 구간이 아닐지라도 만나면 침전이 되는 녀석들을 교수가 지금 따로 적어주는 겁니다. 필기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요 녀석 있잖아요. 요 녀석 좀 독특한 게 Ag 플러스, 이거 수은 양이온입니다. 수은 양이온인데, 수은 원 양이온인데, 수은 원 양이온은 특징이 뭐냐면 혼자서 안 당겨요. 항상 두 개씩 뭉쳐서 수은 2 이가 플러스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여기에 Cl- 붙게 되면 Cl- 두 개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만들어져요. 그런 독특한 성질이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외워서 적어주셔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교수가 되게 천천히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꼼꼼하게 필기하시고 나중에 시험 볼 때 잘 적용하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옆에 칸에는 뭘 적느냐? 여기가 외우기가 좀 까다로운데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 위에다가 칼슘 SO4 황산칼슘, 네, 고체입니다. 황산칼슘 고체입니다. 황산바륨 이것도 고체입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다 적고 계시죠? 황산 마그네슘 고체입니까? 아니요, 황산 마그네슘 고체 절대 아닙니다. 황산 마그네슘 침전 안 생겨요. 네. 황산 스트론튬 이가 플러스 양이온에 대해서 교수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Ag2SO4 황산은, 이름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름이랑 이런 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Hg2SO4 황산수은 PbSO4 적으세요. 외우시고 적으세요. 차근차근 천천히 불러드릴 때 언론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OH에서는 수산화 바륨, 수산화 바륨, 잠깐만, 이거는 미안합니다. 수산화 바륨에서 요거는 지우고요. 요건 그래도 물에 잘 녹습니다. 교수가 생각해 보니까 수산화 마그네슘, 이 녀석을 적어야 되겠네. 수산화 마그네슘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우리는 위산, 염산이 나오잖아요. HCl이 우리 위산의 염산에서 이게 뱃속에서 분비되는 강한 위산이 염산이잖아요. 이 위산이 우리 위벽을 깎을 때 속쓰리다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 속쓰릴 때 먹어주는 약이 있어요.
뭐 개비스콘 같은 거 소방수 아저씨 두 마리 나와가지고 막 뿌려져 끼는 뭐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그 개비스콘의 성분이 바로 MgOH2 저 녀석입니다. 근데 그 개비스콘 같은 거 뜯어가지고 보면 허연 그 가루 입자들이 걸쭉걸쭉하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게 물에 잘 녹지 않은 불용성 염인데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화 마그네슘 저게 거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교수가 여기에 검은색으로 적어놓은 분자 개수만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10개를 적어줬죠. 이 표에서 빨간색에 빗금친 침전 생성 구간 외에 침전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구간에서 특별히 형성되는 침전에 대해서 10가지를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적어드릴게요. 이 Cl-하고 같은 족에 있는 음이온이 뭐가 있죠? 같은 족, 17족에 있는 같은 녀석들. 그쵸? Br-, I-. 얘네들도 요 칸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교수가 이제부터 표시하는 거 잘 보세요. 요 자리, 요 자리에 누구도 포함된다. 얘네들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GI 요거 고체되나요? 네, 고체됩니다. 침전됩니다. HG2BR2도 침전되나요? 네, 침전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해서 10개의 분자에 대해서 추가로 적어드렸고, 그러니까 예외 침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전 생성 구간에 있지 않으면서도 침전 후 형성되는 그러한 예외적인 물질 10가지하고 추가로 이것까지 적어준 거.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표를 암기하시면 거의 웬만한 침전들은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 책에 있는 것들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별표입니다. 별표. 위에 있는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위에 있는 표로는 판단할 수 없는 또는 표 4.2를 통해서도 감별해낼 수 없는 추가적인 불용성 화합물. 요 침전이 이 책의 연습 문제나 각종 예제를 여러분이 풀다 보면 앞으로 5종류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교수가 알려드릴 생각이 없어요. 이거 뭐뭐뭐뭐다 5개 알려주면 참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교수가 사실 솔직히 들어요. 복습 그때그때 하고 문제 열심히 풀고 책도 좀 읽어보라고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본문이나 예제나 연습 문제에 교수가 찝어준 거 풀다 보면은 앞으로 5종류가 새로 더 등장합니다. 그 녀석들을 찾아서 같이 이 표에다 여러분들이 5종류를 추가로 메모를 해두시면 시험 공부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 침전 부분에 한해서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5가지는 앞으로 5가지가 더 나온다. 교수가 운만 띄워놓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만나서 시험 문제를 물어볼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열심히 문제 풀고 책을 읽어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145페이지에 표 4.2까지 교수가 신나게 설명을 했는데, 자, 지금 녹화 영상이 54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침전 반응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밑줄까지만 딱 치고 이 영상 끝으로 하고 다음 영상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4페이지 봅니다.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형태의 하나로 침전 반응이 있다. 이 반응은 밑줄 칩니다. 불용성 생성물, 즉 침전을 형성하는 반응이다. 침전 반응의 정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밑줄 치세요. 침전은 계속 밑줄 칩니다. 용액에 녹지 않는 불용성 고체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145페이지에 질산납이라고 하는 수용액과
아이오딘과 포타슘이라고 하는 수용액을 서로 반응을 시켰을 때 아이오딘과 납이라고 하는 고체 침전이 생성되고 질산 포타슘이라고 하는 수용액이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식이 적혀져 있죠. 자, 그래서 PbI2가 침전이다. 이런 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밑줄 칩니다. 이러한 반응은 두 화합물 간의 일부분을 서로 바꾸는 반응인 상호 교환 반응의 한 예이다라고 정확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용해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즉 위에 있는 표 4.2 용해도 규칙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양이온과 어떤 음이온이 서로 물속에서 마주쳐야 침전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밑줄 칩니다. 화합물을 용액에 넣었을 때 또는 두 용액을 혼합했을 때 침전이 일어날 것인가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용질의 용해도로부터 알 수 있다. 용해도란 용해도의 정의 나옵니다. 특정 온도에서 주어진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양으로 정의하는데 과학자들은 용질의 정성적인 기준에 의하여 가용성 또는 미용성, 불용성. 미용성은 아주 깨알같이 조금만 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용성, 미용성, 불용성으로 일단은 그것까지 그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적당량의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매우 잘 녹으면 가용성이라고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미용성 또는 불용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개미 눈꽃만큼 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미용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미 눈꽃만큼 녹는다는 얘기는 거의 안 녹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걔도 미용성 화합물도 침전으로 취급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 맨 마지막에 그 다음 예제 4.11은 표 4.2에는 용해도 규칙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다라고 소개가 나와 있는데 예제 보면은 다음 이온 결합 화합물을 가용성과 불용성으로 구별하시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면 자 A번 황산은 교수가 위에 적어준 표에 이 녀석은 침전이라고 했어요. 침전이 아니라고 했어요. 침전이라고 얘기했죠. 탄산칼슘은 뭐라 그랬어요? 침전이라고 이미 벌써 화학식으로도 표현을 해서 말씀드렸죠. 탄산칼슘 여러분 뭔지 아세요? 분필이에요, 분필. 분필가루가 물에 녹나요? 안 녹아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지 않고요. 분필가루는 물에다 타면 밑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산소듐. 그냥 인산소듐을 위에 표에서 보시면은 인산 어머나 세상에 인산은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소듐은 요형에 있는 녀석이네. 그럼 여기서 만나네. 침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침전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가용성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 개념으로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밑에 실전 연습이라는 거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 밑에 붙어 있는 실전 연습 반드시 복습하시면서 풀어보셔야 해요. 이건 여러분한테 맡기는 겁니다. 복습 안 하면 진짜 나중에 피똥 쌉니다. 진짜로.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내년에 나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그냥.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래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정말 복습 부탁해요. 아시겠죠? 자,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뭐 내일 볼 수도 있겠죠. 내일 영상에서 보든가.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